박하사탕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10분 때려잡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30분 때려잡기를 통해서 한능검 고급과 중급, 공무원 한국사 기본 개념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0분 때려잡기는 여러분께서 좀 편안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던가 조금 더 궁금했던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편안하게 이동하시면서 들을 수 있게 오늘의 이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10분 때려잡기 어떤 것을 좀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조만간 있을 6.25 전쟁 69주년을 기념해서 6.25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이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게 중요할지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머리도 좀 산뜻하게 좀 잘랐죠.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는 이동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교과서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과서 위주로 이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저 역시 역사학도이면서도 개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주관이 어느 정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서 제 주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역사는 아무래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제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6.25 전쟁.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6.25 전쟁 하면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으로 받았던 것들이 있으시겠죠.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6.25는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는 6.25는 누가 일으킨 전쟁입니까? 세 번째는 6.25는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으신데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깨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첫 번째 질문, 6.25는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 이게 대체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역사를 연도암기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실제 6.25 속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사람으로 접근을 해야죠. 왜 연도를 암기합니까? 연도 모르셨던 분들 외우지 마세요. 물어보시는 분들 모른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이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6.25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기습 남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이거를? 모든 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 단어 때문에 왜 제대로 알지 못하냐고 혼내시는 기성세대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북침이라고만 얘기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거 말장난 아닌가요? 북으로의 침략입니까? 북한에서의 침략입니까? 그래서 북한의 남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표현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오늘 그 배경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6.25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모든 분들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보고 계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0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40년대 끝자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70여 년 전 1945년에 빛을 되찾아왔습니다.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으나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45년 광복을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는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3년간의 신탁통치를 받게 됐죠. 45년 광복과 동시에 48년까지 신탁통치, 그리고 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됐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임시 빼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됐죠. 이 3년간의 신탁 통치 동안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체제를 조금씩 정비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49년에 이 동아시아에서 아주 큰 대격변의 시대가 열리고 말았어요. 중국의 경우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49년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타이완으로 쫓아내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맙니다. 공산당 국가가 세워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1950년 1월달 미국 국무부 장관 애치슨이 전 세계를 향해 발표를 한 가지 합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일본으로 빼면서 극동 방어선을 일본 쪽으로
철수하겠다. 에치슨 라인, 에치슨이 발표한 이 국동방어선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고 말았어요. 즉 한반도 내에는 미군이 철수해서 썰렁한 상태가 되겠죠. 당시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이 48년, 49년, 50년 바로 이 시기 광복을 맞이하고 5년 동안 군사력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에 미군정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조를 받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군사 원조는 거의 해주고 있질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성향을 알고 있었던 미국은 만약 대한민국의 군사 원조를 제대로 해줬을 경우 이승만 대통령의 성향상 북진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CIA 발표가 됐죠. CIA 자료를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의 성향을 우려해서 군사 원조를 거의 해주지 않고 있었음을 최근에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공군 전력을 살펴보면 L4 연락기, 즉 정찰기로 생각할 수 있는 비행기 10대만 보유하고 있었고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950년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이 계획하고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고 중국 마오쩌둥이 지원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표현하는 작정명 폭풍이 시작되는 거였죠. 당시가 일요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우리는 미군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은 주말에 휴가 또는 외박을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을 이 기점으로 국군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 있던, 즉 이 전력의 공백기가 생겼던 바로 이 시기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이 김일성의 북한군이 T전차 242대를 이끌고 남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당했기 때문에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신을 가면서 방송에다가는 서울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말을 하였고 우리가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피난길에 오르지 채 못했을 때 한강다리를 끊어 북한의 침략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했었죠. 굉장히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순간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한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순식간에 대전까지 함락당했죠. 6월 25일에 일어난 이 전쟁 한 달을 채 되지 않아 충청남도 대전까지 함락당했고 이어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산을 임시 수도로 해서 이곳을 최대한 사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일본 오키나와에서 UN 16개군 참전이 결정되었습니다. 16개군이 군대를 모아서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6.25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9월 2일 날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만약 이 선이 뚫린다면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되기도 전에 전쟁 끝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낙동강 최후 방어선, 바로 이곳을 우리 국군을 포함한 10대 청년들까지 모두 나서서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 피를 흘려가며 싸우게 됩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가 우리 학도병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붙이지 못한 편지. 우리 학도병의 시신에서 나온 편지. 어머니, 이 편지는 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펜 대신 총을 들고 바로 이곳 낙동강을 지켰기에 우리가 이곳을 사수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낙동강 최후 방어선 사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사수했기에 메가더 장군이 이끌었던 UN 16개군이 인천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 9월 15일 드디어 인천을 우리가 함락하면서 전세를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지요. 우리 중앙천에 이 태극기를 꽂으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UN 16개국 국가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지금 2019년, 2020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살펴보는 국가들이 대다수죠. 특히 태국, 콜롬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이러한 나라들이 전투병력을 보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도와줬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티오피아하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을 동정하면서 안쓰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투병을 보냈던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16개국들이 전투병력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를 역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한 우리 유엔은 여기서 전쟁을 멈추려고 했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지시로 국군이 10월 1일을 기점으로 38선을 돌파하며 북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1일이 바로 국군의 날이라는 거,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서울을 수복한 뒤에 이제 북으로 올라갑니다. 유엔은 휴전을 하려고 했으나 이승만의 단독 지시로 국군이 먼저 올라가게 되고 유엔이 따라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평양을 탈환하면서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6.25를 이제 6.25 당시를 찍었던 이 사진을 컬러로 복원한 사진들이죠.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전 세계 청년들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탱크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안에서도 이 유쾌함을 찾기 위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유쾌함을 찾기 위해 했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당시에 이 포로를 잡는 모습들이라던가 전우를 잃어서 이 슬픔을 함께, 전우의 슬픔을 함께 이 북돋으면서 쓸어안는 이 사진들이라던가 당시에 이 군수물자를 끊는 모습들, 어린아이의 사진, 전쟁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아시면 좋겠어요. 자,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으나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10월 중공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공군은 두 가지 특징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 인해 전술로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국공내전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한 전투 프로들의 중공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허와 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마오쩌둥은 이 국민당의 포로들이라던가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즉 공산당에 반대했던 청년들을 모조리 이곳에 보내면서 자신의 이 반대편에 섰던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6.25 전쟁을 활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중공군의 허와 실이 되겠어요. 전쟁을 경험한 정예 병력도 있고 마오쩌둥의 반대편에 섰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보냈던 세력, 이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엔은 조금 더 북으로 올라와서 최대 북진선 11월에 이곳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11월이죠.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엔은 방심을 했어요. 전쟁이 끝이 날 줄 알고 오키나와에서 보내온 방한용품을 돌려보냅니다. 단 한 번도 북한의 추위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유엔. 이러한 추위를 맞이하면서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동사자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중공군의 개입, 다시 한번 밀릴 수밖에 없었지요. 굉장히 유명한 철수작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흥남 철수작전. 당시에 이 메로딕 빅토리오는 민간인 15,000여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내려온 전력이 있습니다. 이 상선,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이 상선은 정말 많은 시민들을 태워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아주 다행히도 이 철수작전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은 남쪽으로 내려왔으나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을 다시 한번 빼앗겼고 이 2년에 걸친 지리적 공방전, 고지전이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리적 공방전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무고한 우리 청년들의 피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휴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은 없다, 반드시 북진 통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엔에서 반대하고 있었던 국군 이 포로,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말았지요. 이건 단독으로 했던 일이었어요.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당시에 우리 남한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북한 포로가 있을 거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국군 포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휴전을 하면 포로를 이렇게 자유롭게 송환을 하기 위해서 석방을 하지 않고 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북진을 하기 위해 유엔에서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 단독으로 공산당을 반대하는 북한 포로를 석방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 포로가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에 남아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역사적 팩트임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1953년 7월 드디어 휴전협정을 통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휴전장에는 김일성과 그리고 UN 그리고 중국 대표의 얼굴들은 보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대표단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죠. 대통령이 이 휴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고 바로 이 문제로 종전선언, 앞으로 우리가 있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한민국 대표가 없어도 우리는 크게 소리를 낼 명분이 없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년 1개월에 걸친 거의 이 국제전으로 이 양상이 확대된 이 끔찍한 전쟁, 정말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군은 63만 명, 유엔군은 1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미군의 피해만 3만여 명이 넘는다는 게 중요하죠. 북한군은 80만 명, 중공군은 123명 등 2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사상을 입게 되었고 전 국토가 불바다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나라, 정말 참혹한 피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준비했던 대한민국의 이 경제발전사 함께 이제 보시면서 이 불바다가 됐던 이 영토가 다시 올라오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남한과 북한 모두 파괴를 입었고 인구의 모두가 이산가족이 되거나 이 기반시설을 잃어버린 끔찍한 참혹한 전쟁.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6.25 전쟁을 교훈 삼아서 강인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다시는 전쟁이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25의 이러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끔찍한 피해 그리고 목숨 걸고 지킨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10분 때려잡기는 6.25 전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시대별로 신라, 고려, 조선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던가 장군들의 일화 재미있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10분 때려잡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